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정한진입니다. 자, 오늘 1단원부터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1단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단원 제목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니까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은 사실 그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보시는데요.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뭐냐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그동안 두 가지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역사는 있었던 사실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기록으로의 역사. 즉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냐 아니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가 해석한 거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입장이 크게 두 가지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만 따로 중요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절충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번에 보시면 절충적 입장.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됐고, 사실성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해석을 절충하는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과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 보통 우리가 영국의 역사학자 칼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건 뭐 여기 뭐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할 겁니다. 자, 물론 이걸 세 번째로 분리를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하고자 하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일단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역사가의 해석으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카의 역사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읽고서 그것이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렇게 해석과 사실을 절충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절충한 입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단은 제가 넣는 것 중에 동양의 역사 서술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자, 역사의 목적, 학습의 목적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과 그에 맞춰서 역사 서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사 서술도 뭐 서양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 능력 시험이니까 한국사와 관련된 역사 서술의 특징을 좀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기전체, 편년체, 그리고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기사본말체까지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죠. 자세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동양에서는 역사 서술을 보통 뭐라고 봤냐면 거울이라고 봤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에도 나오죠.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을 역사 서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서술하는 특징들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3개, 4개로 굳어졌고, 우리나라 역사서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편찬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기전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황제의 이야기, 본기, 제후의 이야기, 세가, 신하의 이야기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열전, 그리고 표와 지 같은 통계 자료,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건데요. 보통 본기와 열전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름 들어본 사람이에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란 책에서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은 동양 역사 서술의 하나의 기본적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고려시대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책으로서 정리를 했는데 이때 기전체라고 하는 형식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전체는 국가의 중요한 역사서술을 쓰는 형식으로서 2000여 년간 계속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삼국사기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기전체의 대표적인 그런 역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자, 두 번째는 편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년체는 말 그대로 일기처럼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을 쓰는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서술하기 쉬운 면이 있고요. 대부분 역사책이 이 방식을 많이 쓰게 되죠. 일단 국왕을 중심으로 그날그날에 있었던 내용을 전부 나중에 종합해서 국왕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실록이라는 형식으로 편찬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형태가 대표적으로 편년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본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기의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형식으로는 편년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전체와 편년체가 양대 역사서술의 큰 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것만 좀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 기전체니 편년체니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좀 잠깐만 좀 읽어주시면 그때 가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겠죠. 그 밖에 뭐 기사분말체, 강목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사분말체라는 걸 하는 것은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다는 거고요. 강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역사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목 형식의 편년체의 서술인데 큰 줄거리 기사를 강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요점 항목을 목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강목체라고 불렀죠. 안정복 같은 사람이 조선 후기에 동사 강목 같은 거 쓴 것도 이와 같은 형식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 사기, 아까 우리가 사기에서 썼던 기전체와 조선왕실록의 편년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원 잠깐 봤는데요. 결국 일단원은 여러분이 역사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선사시대로 넘어가죠. 이 단원, 우리 선사시대의 전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 앞선자를 써가지고 역사의 앞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선사시대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죠. 중국은 기록이 빨랐으니까 그 선사시대가 우리보다는 훨씬 위에 있겠죠. 우리는 중국은 기록시대에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선사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록이 있기 전이니까 구석기나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이렇게 나누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의 그 특징들, 특히 유물과 관련돼서 사진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구석기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뗀석기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데 조금 나눠보자면요. 한 세 시기로 나눕니다. 일단 전기구석기요. 가장 오래된 10만 년. 특징이 뭘까요? 큰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도끼도 분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구석기. 한 4만 년 전까지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격지라든가 뭐 이렇게 찌르개라든가 이런 형태의 석기도 출현한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 후기. 보통 우리가 이제 구석기 후기라고도 하고 중석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때는 돌날격지라는 게 출현해요. 여러분, 돌날격지. 잊지 마세요, 용어. 돌날격지. 용도에 맞게 돌날격지를 썼다. 사진도 보죠. 흑요석으로 만든 돌날격지. 여러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흑요석 같이 성형하기 좋은 돌을 골라서 용도에 맞게 돌날을 만들어서 격지를 사서 썼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돌날격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구석기 후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좋지만 주먹도끼가 아주 전기고요. 돌라벽지가 후기다. 그래서 구석기의 용도, 그 시기별 특징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이 구석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석기 유적에 대한 것이죠. 신석기도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도 유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은 대단히 그 수가 구석기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유적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구석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우리가 해놨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유적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북한 지역에서는요,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거, 평양 지역 여기 있죠? 예, 이 검은모루 동굴 유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평양 만달리 유적까지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요. 어쨌든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은 가장 오래된 동굴 유적으로서 유명하고 이미 1960년대 발견이 돼가지고 세계학계 보고된 그런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남한에서도 구석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우리 6번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경기도 연천에 해당되고요. 이 전곡리 유적은 뭐 우리나라 구석기의 대표적 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북한 통틀어서. 그래서 아슐리아는 주먹도끼, 우리 아까 봤죠? 주먹도끼, 전기 주먹 그 구석기에 이 주먹도끼가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지 않아서 서양인들이 이제 아시아가 좀 미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1978년에 전곡리에서 이 주먹도끼 발견되면서 세계적인 유적지로 부각이 됐던 곳이 전곡리 유적입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여러분 그 전곡리에 가시면 그 선사시대 체험관도 있고 잘 그 유적 꾸며놨죠.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석기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때 답사 가서 석기를 주웠거든요. 자, 그래서 연천 전곡리 유적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뭐 특이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거기 보면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뭐 석기 제작소, 즉 석기를 많이 제작했던 흔적이 발견돼서 순배지르개 같은 것이 구석기 후기 유적인데 이런 것들이 출토했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게 12번에 보면은 청원의 두루뭉 동굴, 그래서 12번에 보면 여기 청원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거기 나온 거죠? 인골, 특히 흥수아이라고 하는 인골이 발견됐다 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하면 되겠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구석기는 시기별 특징과 그 다음에 유적 같은 것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적이 많아서 헷갈리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유적들 요걸 중심으로 정리해 가시면 충분히 기억이 날 겁니다. 특히 그 우리 책에 보시면은 흥수아이 복원상도 나오죠. 참고적으로 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발견자 이름이 흥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견자 이름, 그 발굴에 참여했던 분 이름을 땄다.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석기 유물들 뭐 특징들 좀 우리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얘기했던 것 전기 구석기 대표적인 주먹도끼들 말이죠. 보이고요. 뭐 용도에 따라서도 시대별로 이제 격지도 사용하고 하면서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글개라든가 뭐 밀개라든가 이런 건데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구석기 유물 중에 순배지르개 우리 아까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순배라는 말은 자루와 찌르개의 합성어입니다. 즉 자루가 등장해서 그만큼 인간의 인지가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루가 달린 창날이니까 구석기 유물 중에도 순배지르개는 주로 구석기 후기에 출현한 유물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배지르개다 뭐다? 시기가 어떻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물로 우리가 구석기 봤죠? 그러면 이제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볼까요? 뭐 다 아는 상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채집과 획득 경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했고요.
주거는 막집인데 이 막집 정도는 꼭 좀 기억하십시오. 청동기의 움집과는 차이가 있는 자연적인 또는 아주 몇 가지의 그 판자나 뭐 나무 도막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엮은 그런 간단한 형태의 지붕 형태를 막집이라고 한다. 토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석기와의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급은 나타나지 않아서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란 말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구석기에서는 신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 주술적 행위란 말 쓰죠. 뭔가 바라는 그리고 좀 뭔가 하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는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종교는 언제 썼을까요? 신석기가 되겠죠. 자, 종교란 용어를 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술활동. 당연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술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동굴벽화를 그린 건 이제 서양의 사례고요.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는 고래와 물고기 조각을 새긴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우리는 보통 중석기다 이런 말을 해요. 구석기 후기와 중석기는 거의 같은 시기가 될 것이고 또 신석기 초기와도 겹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중석기라고 하는데 환경이 일단 변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고 빠른 짐승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순배지르기 같은 창 같은 거 던져가지고는 빠른 동물 잡을 수 없죠. 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 활과 화살 같은 것이 나오죠. 활과 화살 같이 빠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도구가 언제 출현했다? 중석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건데, 자, 활과 화살, 빠른 동물 사냥, 중석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석기 시대의 그 어떤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거 여기 뭐 설명 많이 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제주의 고산리 유적이라는 곳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중석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는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구석기와 신석기 넘어오는 그 시기로 중석기 시대로서는 고산리 유적이 아주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 중석기 시대가 뭐 아까 활과 화살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보신 것처럼 좀돌날 잔석기란 게 있죠. 이렇게 좀돌날 잔석기란 말이 나오면 중석기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석기란 말이 나오면 중석기에 해당이 된다. 같은 구석기라도 잔석기에 해당이 되면은 중석기에 해당이 된다. 신석기는 간석기라고 쓰잖아요. 용어가 다릅니다. 구석기, 뗀석기. 중석기는 잔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그것은 그 유적지가 구석기에 비해서는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적지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암사동 유적지가 대표적이죠. 서울의 암사동에 이런 움집터도 나오고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양 오산 유적 같은 것도 신석기의 대표적인데 왜? 여기 보니까 흙으로 만든 얼굴 점토상이 발굴됐다고 그랬죠, 여기? 예. 자,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는 이와 같이 이거는 강가고요. 이거는 바닷가고요. 그래서 강가 바닷가에 주로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당연히 신석기라고 하는 석기를 썼겠죠?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고요. 그 다음에 토기가 있습니다. 이 토기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빗살무늬 토기가 있을 거고요. 갈판과 갈돌 그리고 농경 굴지구 같은 것이 신석기 도구죠. 아까 구석기 그 다음에 중석기의 잔석기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농경 굴지구는 뭘 의미할까요? 땅을 파고 돌을 일구는 기구니까 농경과 관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농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와 같이 유적들은 이와 같이 석기를 많이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 보면은요, 농경 굴지구는 돌괭이, 돌보습, 돌삽 등
땅을 파고 일부는 농기구들을 합쳐서 농경 굴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달하면 뭐가 돼요? 철기 시대 가면 쟁기라는 것으로 발달하고요. 그것이 오늘날 트랙터로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되셨을 겁니다. 지금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4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를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양양 오산유적,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주 고산유적도 아까도 봤지만 제주 고산리는 중석기 유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들이 토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에 익은 토기가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많이 이거는 초등부터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는 BC 한 4000년경, 그러니까 신석기 중에서도 가장 뒤에 해당되는 토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지대에 살았으므로 고운 모래, 흙 또는 밑이 뾰족 또는 둥근 형태의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도 신석기 유적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와 토기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의 생활은 어땠는가? 간략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이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신석기와 구석기를 나누는 가장 큰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복과 그물 같은 거,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걸로 의복과 그물을 제작했고, 주거 생활도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움집을 봤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은 구석기의 막집과는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닥이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화덕도 중앙에 있고 규모는 4~5명 정도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는 청동기 시대의 움집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청동기 움집은 규모가 크고 그 형태도 사각형 정도가 되거든요. 직사각형 긴 게 완전히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구석기보다는 발달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아직 계급은 나타나지 않은 평등 사회였다는 겁니다. 즉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잊지 마시고요. 아까 구석기 설명에서 또 말씀드렸던 게 종교인데 드디어 신석기에서는 어떤 형태의 종교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일단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죠. 그리고 샤머니즘, 무당과 주술을 믿는 신앙, 그리고 토테미즘입니다.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실문과 연결시켜 그것을 신성시하는 신앙이에요.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토템 같은 것도 신석기의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증거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상 숭배 같은 것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의 그 예술품들, 우리 아까 구석기 예술품들도 좀 봤습니다만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앞에서 양양 오산리의 얼굴 점토상은 봤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조개껍데기 가면이라든가 칠해거리라든가 장신구죠. 이런 것들이 신석기인들이 착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석기 여인상이라는 거 요즘 하나 알아두죠. 울산 신암리에서 나왔는데요. 신암리, 그 다음에 한경부도 농포동 같은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여인상이 출토됐어요. 원래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에 이미 비너스상, 이렇게 여자의 풍만한 모습을 그린 비너스상이 이제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이런 여인상들이 출토됐다. 이건 동서양 공통이네요. 시기가 좀 다르지만 신석기의 특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 정리했죠. 그렇다면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 한눈에 보기 거기 딱 보시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 경제적으로는 구석기 채집경제였지만 신석기에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생산경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 구석기에서는 뗀석기고 신석기에서는 간석기다. 그 사이 중석기는 잔석기라고 있었다고 기억나죠? 잔석기. 자, 이동생활하던 구석기에서 정착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입니다. 완전 정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강가나 바닷가와 이제 농경을 했는데 뭐 지력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든가 하면은 또 좀 이동을 했죠. 하지만 구석기만큼의 이동 생활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아까 막집 설명을 했는데 그 신석기는 강가나 바닷가의 움집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움집의 특징도 좀 신석기 움집은 원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닥이. 토기, 자 구석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토기가 처음으로 사용돼서 곡식을 생산하고 저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예요? 자, 둘 다 평등 사회였는데 다만 형태가 커져요. 신석기 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족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약간 좀 커졌다. 네. 그 다음에 신앙과 관련해서도 구석기에서는 주술적 의미 정도로 우리가 끝냈지만 신석기 오면서부터는 구체적 신앙이 나타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은 신석기다. 예술로서는 이제 뭐 서양 같은 게 동물 벽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좀 잘 보이지 않고, 아까 동물을 새긴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석기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가 뭐 칠해거리, 얼굴 점토상, 그 다음에 뭐 비너스상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신석기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신석기, 구석기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건데요. 뭐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요 정리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사회적으로는 전부 평등사회였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이런 평등사회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평등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새로운 도구, 즉 청동기라고 하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출현과 괴를 같이 합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가의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표예요. 하지만 청동기 시대와 초기철기 시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어서 청동기와 초기철기 나가는 그 흐름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청동기의 사용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원시적 형태라 하더라도 국가라는 형태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장에서는요, 청동기의 사용과 지배, 피지배, 국가의 출현, 고조선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장으로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철기가 전래가 돼요. BC 5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청동기는 BC 20세기고 철기는 BC 5세기니까 합쳐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해요? 청동기에 대한 거 정리하고 이런 유물, 고인돌, 선면식 유물 이런 걸 설명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것도 배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청동기하고 이 고조선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강의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청동기의 사용은 지배, 피지배의 형성과 같은 얘기고 그것은 국가의 출현을 의미하며 고조선의 성립이다. 즉, 네 가지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염두에다 꼭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철기가 전래되는데 그거는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철기가 전래된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 그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표는 추후로 이제 우리가 또 좀 정리가 될 텐데요. 미리 시작할 때 개념을 분명히 좀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청동기의 보급입니다. 자, 청동기는 우리가 기원전 2000년경 요령지방에서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빗살무늬 토기를 대신해서 덧띠 세기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요 구절은요, 지난
몇 년 전에 역사학자들이 거의 하나의 정론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동기 거의 2000년 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무늬 토기, 즉 빗살무늬 토기를 대신한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사용되면서부터 청동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옛날의 역사를 배웠었던 분들은 이렇게 안 배웠을 테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의 특징은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시베리아 계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에 들어있는 합금이 아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초기 시대, 청동기 초기의 그 청동기들은 중국의 영향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 내지는 약간 좀 늦겠지만 거의 2000년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영향을 보시면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발생해서 지배와 피지배 사이가 출현했다는 것인데,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하이 테크놀로지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청동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지뿐 아니라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석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격력과 살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금속적 가치라는 것도 크니까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 유적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앞에 구석기도 그렇고 신석기도 그렇고 시대 특징과 그 다음에 유적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동기 유적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몇 개의 유적지를 보고 특징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보죠. 유적지 자체가 일단 요령과 길림을 만주와 한반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것이 이제 또 발견해. 이건 토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여주 흔암리에서는 탄화 미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즉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신석기인데 벼농사는 청동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뭐 송국리 유적 같은 것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송국리식 토기가 또 출토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검단리 같은 건 재미가 있어요. 집단 주거지인 환호가 발굴이 됐다 그랬어요. 이 환호라는 게 뭐예요? 여기 해자라고 그래서 성 밖을 둘러싼 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들러진 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환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빨갛게 표시해놨죠? 자, 환호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지만 지배 피지배가 형성이 됐고, 그 얘기는 싸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호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이죠. 그래서 그 환호터가 발견됐다는 것은 청동기의 대표 유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울산 검단리가 대표적입니다만은 혹시 그런 말이 나오면 청동기 유적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동기 하면 또 대표적인 거성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인돌인데, 그래서 이 고인돌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누고, 북방식이 땅으로 들어간 걸 우리가 남방식이라고 하죠. 예. 물론 여기 개석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에는 주로 이제 한강 중부와 이북에는 그 북방식, 남쪽에는 남방식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 70%, 세계 고인돌의 한 7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한 고인돌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청동기를 나타내는 대표적 유물이다 정도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의 시작인데, 각각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들 잘 좀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